안녕하십니까. 전문 패널들과 더불어 정치 시사 뉴스를 분석하는 MBN 뉴스와이드 김만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관련해서 야당의 압박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통령의 내각 임명권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낮은 자세, 포용적 자세로 정파를 떠나 높은 지지를 받아온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전국 분위기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6월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대북 관계에 대한 새 정부의 시각 또 메시지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6월 15일 뉴스와이드 오늘도 6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주제 보죠. 네, 문 대통령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 청와대와 야당 누가 더 한 수 위 이렇게 좀 도발적인 제목을 잡았네요. 판넬을 좀 볼까요? 협치 논쟁 불붙이며 야의 경고장. 이 경고장인가요? 경고장 보낸 문 대통령. 강경화 특히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당차고 멋진 글로벌한 인물이다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야당의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면은 야당이 국회 보이콧하겠다라는 표현도 나왔죠. 그래서 야당의 국회 보이콧 장애투쟁 압박 받아들이기 어렵다. 임명 강행은 이제 더 이상 협치를 그만두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주장, 이런 압박 수용하지 못하겠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 판단 존중해 주길 바란다 하면서 더구나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보름밖에 남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 이달 29일, 30일 정상회담 예정돼 있죠. 외교장관 없이 감당 못한다 해서 더구나 급박하기 때문에 임명해달라는 것인데요. 국회에는 또 국회 입장이 있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야3당에 대한 선전포고다. 국민의당 박선 비대위원장 강행 시에는 국회 이후의 작동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인 정동영 의원, 강경화 후보자에 한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했던 그만한 인물 찾기가 힘들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에 국회에 근무하던 강경화 당시를 대통령 통역을 하면서 외교부 소속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에 이제 외교부 근무를 마치고 유엔 인물로 진출을 한 거죠. 바른정당 역시 대통령의 일방적 임명에 대해 비판하고 있죠. 강행 이럴 거면 이 협치를 말했나라는 건데 바른정당의 지금 대표 후보로 나서고 있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해운 의원, 하태경 의원은 이미 임명해버린 김상조 공정위원장 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는 거 찬성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이렇게 작심 야당에 대한 비판까지 곁들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어떤 전략이 들어있나라는 것을 패널들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 화면으로 보죠.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애 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이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입니다. 역대 외교부 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이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된 순서대로 하죠. 김광덕 본부장의 판넬을 맨 먼저 세운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문라이트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냐 하면은 야당과의 관계에서 협치를 이야기했지만 선샤인 햇볕 정책처럼 아주 야당한테 엄청난 뭐를 주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달빛처럼 은근하게 비추면서 은근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가는 마이웨이 그런 전략을 펴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문라이트, 문샤인 전략이라고 했는데요. 예. 일단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초반에 이 인사 문제, 강경화 후보자 같은 초반 인사에서 한번 밀리면 예. 이 처음처럼이란 말이 있잖아요. 처음처럼 계속 밀린다. 이런 이 초반 삽바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특히 이 자기 지지층들이 계속 이 강경화 후보자라든가 이게 지지하고 있는데 예. 한번 밀리면 지지층들 자체가 이거 흔들려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애초에 전략에서 크게 바뀐 것은 아니다. 이른바 문라이트 예, 전략에서 그렇죠. 바뀐 건 아니다 보고 있군요. 그다음 이재경 교수. 예, 저는 뭐 이걸 정치 공학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 출범하고 한 달이 막 지나고 5일 지금 40일 가까이 돼 가는데 이거 인사 하나 지금 제대로 안 되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성과 시급성이 배경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예. 또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을 2000년에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국무총리만 하기로 했다. 2003년에 4대 기관장을 넣었어요. 예. 처음에 헌법에 그리고 규정된 것만 예, 했죠. 2005년에 들어와서 지금 말하는 장관들을 인사청문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포함된 인사청문회 중에서 주요 핵심적인 총리라든가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대법관까지는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임명할 수 있도록 국회 동의권을 부여했습니다. 예. 그러나 장관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왜 하느냐 하면 이런 과거에 서울대 총장을 2005년도에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려고 했을 때 예. 신문지상에서 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제기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 좀 투명하게 해보자고 해서 이 인사청문회를 사실 확대를 시켰는데 이 이유를 제가 왜 길게 좀 말씀드리냐면 그 이유는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 국민들의 판단을 좀 존중하고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장관 청문회를 하고 예.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 법과 기준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아마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예. 말씀하신 걸로 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법대로 한 거다라는 얘기를 보니까는 양문석 이사장도 거의 똑같이 썼네요. 예, 똑같이 썼는데 좀 관점이 좀 다릅니다. 왜 그 관점이 다르냐 하면 민주당이 지난 10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 장관 청문회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예. 이 장관 청문회 자체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초기나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 낙마하는 인사들도 생기고 했던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얼마 전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공수가 바뀌니까 입장이 바뀌고 말이 바뀌네라고 했던 지적은 현재 그 청와대나 정부 여당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난 화요일 날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사전에 좀 논의하면 안 되겠냐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체 흐름이 갑자기 그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역사를 가지고 똑같이 비판을 해왔던 게 지난 10년 동안에 예. 보수 성향의 패널들의 논리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지금 가장 이 핵심적인 이유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 예. 자, 내년 6월 달에 헌법 개정을 하고 국민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권력의 정점이 초기이고 이 초기에서부터 올 하반기 정기 국회까지 핵심적인 사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예.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토대가 상당 부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문제는 좀 빨리 가자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 운영 의지를 오늘 표명했다. 이게 경고장이나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는 인사 구성 빨리 해야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지는 지금 그렇게 이해되는데 야당의 비판적인 지적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지적까지 주셨습니다. 네, 서 변호사. 저는 이게 대통령의 전략은요, 뭔가 이게 국민의 어떤 지지하고 법에는 이게 참고사항일 뿐이잖아요, 청문회가요. 이걸 이게 기본으로 정면 돌파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전략인데, 예. 저는 이게 좀 비판적으로 보면 항상 이게 지지율이라는 것은 유동적인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콘크리트 지지율이 사상노각처럼 무너지는 거 많이 봤잖아요. 항상 이 지지율은 변동하는 거예요. 유동적이긴 하지만 허상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콘크리트도 사상노각처럼 무너졌잖아요. 아하, 그런 그다음에 근데 측면에서요. 120석의 소수 여당은 이렇게 다음 총선까지 3년간 이게 어쩔 수 없는 불변의 현실이에요. 예. 저는 이게 현실을 좀 더 지켜야 된다. 따라서 이게 좀 더 협치로 나아가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황정우 소장.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은 딴 데 있다고 봅니다. 아, 다른 데 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낚시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강경화 장관 내정자가 미끼라고 이래 보면, 그러면 그 미끼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나 반대하는 야당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끼를 끌고 쭉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좀 걸려들어서 전부 그 부분만 집중하면서 가는 겁니다. 만약에 강경화를 가지고 국회를 보이콧시키고 또 강경화를 가지고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고 또 앞으로 뭐 강경화를 가지고 모든 정부 조직법 개편을 비협조하게 되면 이것은 이 장관 임명 싸움을 가지고 그걸 확전을 시켰을 때는 성산이 있다고 자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방미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사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약속을 지켜라. 환경영향평가하지 마라. 그래서 안보 문제를 가지고 전략을 짜게 되면요. 자유한국당이 훨씬 지지 기반이 넓어지면서 싸움이 걷잡을 수 없게 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로 갖고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계산하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잠깐 현장 화면이 나왔군요. 지금 뭐 전략적인 해석까지 해줬는데요. 정기남 소장. 기본적으로 이제 야권의 반발을 좀 잘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야권에서는 이게 무늬만 협치지 실제는 이제 이게 여론전에 돌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문재인 정부의 뭐랄까 절박함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 초반 인수위도 출범했고 또 국정 운영의 발목이 지금 임기 초부터 잡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절박성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자칫 야당의 비판처럼 이 진정 협력해야 될 협치가 사실은 야당을 위협하는 위협할 협자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협치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다시 원래 초심 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는 결국은 이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잘 받아들이지만 또 엄연히 현실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이거든요. 여소야대라고 하는 정치적 현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한 발 물러서서 이를테면 대국민 여론전보다는 다시 한번 야당의 이해와 어떤 그 양해를 구하는 좀 이런 좀 안정감 있는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때 아닌가. 근데 자칫 국정 초반에 어떤 좀 이게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좀 쫓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약간의 조금 패널들의 견해의 스펙트럼이 좀 차이가 있긴 하군요. 지금 정기남 소장은 협치에서 이어파는 협치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약간의 우려까지 표명해 주었는데요. 그 부분 제가 잠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당선되던 날 국회를 가가지고 그 당시 원내대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정연설을 지난주에 갔었죠. 그리고 시정연설을 가서 일일이 그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악수도 하고 그동안에 못 봤던 장면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기 직전에 원내대표들하고 티타임 하면서 그 성의를 보였고 그리고 나서 그 최소한의 야당이 현재의 그 일정의 시급함에 대한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겠다라는 기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이 그날 입장을 두 번을 바꿉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날 원내대표들이 합의했는데 그 다음날 정책위 의장들이 3당 공조를 가지고 나오면서 추경 안 된다. 그 다음에 정부 조직부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양쪽의 그 교집합들을 사실상 없애버렸다라는 측면을 하나 꼭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의 현실이 지금 그 인사의 문제들, 난맥상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7개월 동안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보궐선거로 짜여진 현재의 전국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확하게 읽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 제공자들의 반성 없는 행태들에 대한 분노들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분출되고 그 분노들이 대통령의 지지율로 나타난다는 점, 이 부분을 꼭 짚고 싶으네요. 그 다른 분들은요, 지금 이후에 전망 관련해서 좀 추가로 얘기를 주시고요.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본 다음에, 이후에 지금 특히 청와대와 야당 간의 이후에 대치정국 비슷하게 갔을 경우에 향후 어느 쪽이 지금 주도권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전망을 보기로 하고요. 자료를 좀 보죠. 문재인 대통령은 야 3당의 일치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대 부적격으로 판정받은 강경화 후보의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오늘 밝혔습니다. 야 3당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협치 구도를 파괴를 했는데 작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여론이 어떠니 하고 이야기한다면 국회도 필요 없고 여론만 가지고 대통령 앉아서
국정을 수행해야지. 국민 세금 갖다가 뭐 때문에 국회를 둡니까? 네. 이른바 그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폐쇄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부자가 아닌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찾기가 어렵다. 강경화 후보만한 사람 찾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발탁해서 키운 사람인데 어쨌든 저는 강경화 후보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5대 비리 원천 배제에 걸린 사람들을 다 내놓고 국민검증 통과했다 그러고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졌다 그러면 국민들이 웃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5대 비리 원천 배제를 5대 비리를 가진 사람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5대 비리가 있더라도 결격 사유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뜻이 아닌지 의심이 나서 공약집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